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철들고 싶지 않은 남자 김선생입니다.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들기 전에 죽을 예정인 배준현입니다.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만들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철부지 삼형제. 그러게. 저희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만두세요. 하시면 된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빠 생각. 이번 주는 오늘의 빠따보다 오빠 생각을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나봐요. 행복한 한 주였구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오빠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가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 은근한 부담이 있거든요. 오늘의 빠따의 사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오빠 생각이 많고 또 이상한 거 때리잖아. 깻잎 막 이런 거 때리면 진짜 힘들어. 도대체 깻잎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찾지 이거를? 근데 하여튼 맞아. 사실 여러분들은 다 편집된 걸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그냥 읽고 그때 생각하거든요. 뭘로 때릴지.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네. 보통 저희가 녹음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나오면 제가 돌아가면서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무슨 소리를 넣지? 그리고 또 저희는 무슨 김용민 브리핑 이런 데처럼 직원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리 오빠랑 저랑 둘이 이제 막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일단 이 녹음한 파일을 미리 가편집을 딱 넘기면 테리 오빠의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깻잎이 뭐야? 자, 그래서 오늘은 귀여운 사연인데요. 오빠 생각 김 선생님께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연은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사연의 AS입니다. 네네. 왜 질투하지 않는가 내 남친은. 그래 기억난다. 기억나시죠? 배 감독은 그 권태기설 주장하셨던.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AS 사연입니다. 귀엽게 읽어보겠습니다. 삐진 큐. 질투하지 않는 남자친구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친한 오빠들처럼 정성껏 제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 마음이 간질간질해져서 방송 내내 웃으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빠님들 말씀처럼 귀여운 질투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이 방송을 같이 들어볼까 하다가 배 감독님이 방점을 찍으셨던 권태기설 때문에 그건 포기했습니다. 크크크. 김프로쇼가 생방송이었다면 실시간 문자라도 보냈을 것 같아요. 크크크. 권태기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크크. 다른 사람에게 흔들릴 가능성도 제로예요. 길게 변명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라는 배 감독님 목소리 들릴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정말 만약에 나중에 권태기가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오빠 생각을 찾아볼게요. 김프로쇼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김 선생님, 배 감독 예쁜 사랑하시기를 뿅. 네. 자, 아니래잖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래잖아요. 결국 지 자랑한 거네, 그럼. 뭐야, 너 찾아오지 마, 너 그리고 나중에 권태기에 찾아온 너 그때 찾아오면 알아서 해결해, 씨. 진심으로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연을, 후속 사연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 부러워서 그랬어. 네. 예쁜 사랑합시다, 우리. 네. 그래요? 네. 근데 김 선생님, 배 감독님도 예쁜 사랑하시기라고 한 게, 설마? 우리 둘이 이런 거 알지? 또 씨. 나한테 왜 이래? 두 분 예쁜 사랑을. 그러니까 봐봐, 김 선생님, 배 감독님도 예쁜 사랑하시기를 뿅 이러고 도망갔어. 억지로 우리 둘을. 이거 벨 누르고 벨튀하는 것 같잖아. 싫습니다. 네. 자, 아무튼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란 뭡니까? 남자친구가 귀여운 질투를 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연애를 해보신 경험들은 있으세요? 적어도 한 4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4년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는 없었던 것 같네. 딱 그게 마지노였던 것 같네요. 제일 긴 게 어느 정도예요? 3년, 4년? 4년.
저는 순수하게 연애로만 따지면 한 2년 좀 넘게고 제일 길었던 게 연애하고 결혼했을 테니까 그거 합치면 4년. 뭐. 또 그렇군요.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사귄 게 제일 긴 거였어요. 3년, 거의 4년 가까이? 뭐, 그때 말고는 그렇게 장기 연애를 한 적이 그렇다면 없었던 우리 것 중에 같아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프로밖에 없다. 그렇지. 이건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자, 저는 사실 연애는 뭐 횟수로 3년이니까 2년 조금 넘게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 이후는 또 이게 뭐 관계 이런 게 다르잖아요. 연애하고는 또 다르니까. 저는 그거는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년씩, 막 7년씩 이렇게 만나는 커플, 결혼을 안 초장기 하고. 커플. 네. 야,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 자세일까? 처음하고는 좀 다를 텐데. 왜냐면 제 친구 중에 13년인가 만나고 헤어진 커플이 있어. 연애를 13년을 했다고? 13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13년인가 돼요. 뭐 10년 이상이야. 그 정도면 그냥 연애하고 헤어진 게 아니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을 것 다름없어요. 같은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제 대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그 친구의 이제 풋풋하던 막 너무 좋아. 저한테 늘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어허. 아, 오늘 만나고 왔어. 오늘 와 너무 좋아. 막 이래가지고 됐어요. 돼서 한참 지나고 제가 1,000원을 줬던 기억도 있어. 1000일이라? 뭐 그런 거 지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이 삶의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계속 한 명이었어. 그 친구가. 그러다가 13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야, 그걸 보니까 왜 결혼을 안 하냐. 근데 뭐 나름대로 막 이유가 있어서 이제 결혼을 못 했는데 그렇게 오래 가는 커플들이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비슷한 패턴이 있긴 있나 보다. 제가 아는 후배도 12년 사귀고 결혼 날짜 잡히고 안 됐거든요. 야. 그리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2주 토울이었던 것 같은데 난 둘 다 아는데 이 참 애매하더라고. 결혼식. 근데 그 정도로 길게 사귀면 이제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있다가 뭐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딱 앞두고 그때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 봐. 그 전까지는 그냥 공기 같은 거야. 괜찮은 공기가 어디 있나? 굳이 찾아볼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같이 확실히 있다가. 다른 장이기는 하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직면해가지고 불편해지거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있더라도 건너가서 우리 결혼해서 살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장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어떤 시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큰 것 같아. 그냥 둘이 같이 컸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된 거고 그 상대는 아닌 거야. 서로가. 미취학 아동이었다가 고3이 된 것 같은 느낌? 서로가 이제 대학은 딴 데 가야지. 각기 다른 대학 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관계를 길게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요거는 뭐 이런 겁니다 하고 제가 제 체험 또는 몸에서 우러나는 걸로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긴 하네요. 그게 저희가 이제 공감을 못 하니까 그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또 다 사랑의 케이스들은 다 다른 거니까 뭐 주제넘게 얘기할 건 없는데 결혼을 할 거라면 그냥 빨리 하는 게 전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전 빨리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 또 완전히 다른 챕터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커플들끼리 사는 거는 그건 합법적인 동거잖아. 뭐 라면서 이제 뭐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플일 때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공증받은 동거라고 그랬나.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꼭 확실히 아이가 생겼을 때하고는 또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서 할 거라면 저는 뭐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이분은 아무튼 뭐 권태기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시라니까 예쁜 사랑하시고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아마 사연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랑 김 선생이랑 엮어놓고. 정말 뭐 그런 흔들릴 가능성 1도 없고 안정감 있는 이런 사이가 좋다.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시는데 되게 부러운 커플인 게 그러니까 각자의 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한 거리도 있고 가까울 땐 굉장히 친밀하고 그러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쌓여온 정말 적당한 정말 이상적인 거리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혼을 만약에 하더라도 애가 있더라도 그런 식의 우리 사이에 서로 존중되어야 할 각자의 개인의 어떤 공간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커플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예쁜 사랑 계속 잘 하시고요. 빠따를 뭐 드릴 수도 없고. 네. 뭐 하여튼 뭐 좀 그러네요. 네. 참 그러게. 아무튼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신자 소개. 야, 이거 새신자분들이 날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한번 웃고 갈게요. 예. 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든 뭐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새신자 소개해보겠습니다. 성함 불려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주세요. 늘어징어, 푸르름딸, 남숙, 50년 장기집권, 시민사랑, 발음과 구름과 비, 빼떼기, 겨우 국그릇,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하늘이 흰눈 사이로, 호빵님, 초강력분들, 콩콩콩 나라, 셀리원, 두아들둔 엄마, 아름예 비쫑, 레디메이드 인생 하하하, 퀸메이커, 심소장, 서부전선, 도시의 미학, 영감이야요, 배하별, 셀리원, 세계추남, 이똥형, 번듯한 호랑이, 허윤호, 박스선배, 헬스 1300, 쉐터브, 졸린다, 김스123, 올드윙, 돌초, 카즈, 시라나님까지. 아유, 네. 진짜. 야 영어 아이디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게요. 네.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네 매주. 자, 네. 어쨌건 두 손 들고 함께 외쳐주세요.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선물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상암 CGV 예매 인증해주신 메밀국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 음주전으로 한 포씩 드시면 동급 최강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술친굼 몰 가시면 국내 굼벵이 농가의 제품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니까 많이들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범 체크. 국내 유수의 팟캐스트는 다 광고하신다는 바로 그 광고주 되시죠. 저희도 국내 유수의 팟캐스트란 뜻입니다. 네. 네, 여러분 똑똑한 재무 설계, 특히 보험 부분 헷갈리시는 거 많으실 텐데 마이범 체크 가서 싹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분명 도움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 선생과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빠라바라바바바밤빠람.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김프로를 스튜디오에 불렀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일단 네. 뭐 너무 기고만장해서 옥상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밟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말을 앞으로 잘 듣기로 지금 서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까불지 않겠다. 네. 네. 이렇게 해야 꼭 말을 듣나 사람이?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이게 지상파 진출하셨다고 이제 어깨가 좀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이거 MBC, KBS도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SBS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 MBC 사장 최승호 PD가 만약에 된다면은 네. 승호 형이 나하고 친하거든. 뭐 그런 적폐야, 적폐. 그런 거가 지금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농담입니다. 최승호 PD가 큰일 날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최승호 PD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중하고 좀 더 공신력이 있는 절제감이 있는 방송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직 지상파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이게 즉각적으로 사과하시고 고분고분해지고 정중해졌는데요. 어떡하겠어. 처음엔 좀 몸을 사려야지. 자, 원세훈 네. 국정원장 4년형. 어제 김프로가 3년형 예견했어요. 2심 재판 때 받았던 형하고 같이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하게 물론 이제 4년도 가볍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2심보다 훨씬 1년 더 해가지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예. 네. 양승태가 나갈 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군요. 네. 지금 예.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고 네. 뭐가 구차하게 말이 길어지거든요. 네. 왜냐면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다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네. 2심에서
단호하게 3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3심 올라가서 잘못됐다. 예.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으니까 1심처럼 무죄로 해라. 라고 내려왔는데. 예. 근데 재판이 바로 진행도 안 되고, 뭐 1년도 넘게 한참 뭐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뭐 이제 세상 바뀌고 나서, 이제 후닥닥 결론이 났는데, 2심이 맞았던 걸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추가 증거들이 이제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예. 아니, 어쨌든 추가 증거들을 자기들이 발굴해내야지 대법원이 그 2심 판결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그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제출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제출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역할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검찰을 잡들이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증거를 못 찾아내게 하려고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막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했고. 네, 수사팀장 몰아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수사팀원들도 철저히 응징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재판을 충실히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뒤집혔으니까 1심하고 3심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정말로 합리적이었느냐, 상식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이 길고 뭐 설명이 좀 복잡하고 한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 재판만 가지고 벌써 5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5년씩 이렇게 끌만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대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환영할 일이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이제 검사들이 오늘 참 기분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수사팀장은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부팀장이 누구였죠? 그때 이제 박형철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신 당시에 이제 박형철 팀장이었는데 부팀장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뭐 계속 특수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부하고 싸우던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예쁨을 받고 열심히 일을 잘하던 그냥 공안통 검사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야 이건 법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정원법인데 근데 그 정치에 개입한 거를 살펴보니까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정치에 개입한 건 맞는데 선거에는 개입을 안 했다. 대선을 앞두고 뭐 돈을 쓰고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뭐도 하고 난리를 부렸는데 그게 선거에는 개입한 게 아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에는 개입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막 여러 가지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내면서 그 당연히 이제 기소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제 귀양 보내고 철저하게 한직으로만 돌렸거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옷을 벗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남다를 거예요 오늘. 양승태에게는 드러나는 죄목은 없습니다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무언가 혐의점은 없지만 그렇지만 향후 법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양승태라는 인물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정권 하에서 특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들을 보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2심 박연성 심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판부를 향해서 이제 지록이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현직 판사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궤변들이 너무 많은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기록이 되겠죠.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요. 양승태는 뭐 한 6년의 기간 동안만 나름 위세를 떨치다가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에 큰 오점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택했군요. 분명한 건 존경을 받는 대법원장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리고 또 판사들이 전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해명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처리도 해라. 조치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절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르륵 있다가 그냥 나가시겠다는 계산인 건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명예롭게 퇴진을 하거나 명예로운 대법원장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는 분명하고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음번 오는 대법원장은 좀 제대로 되고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마지노선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시궁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냥 검찰이 한번 거쳐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어와서 그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인데 그게 막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서 궤변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 그것이 미치는 이제 해악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걸 기록하는 작업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기록돼서 남는 한 존경받는 대법원장으로 남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예. 뭐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양승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 모든 엎치락뒤치락, 뒤죽박죽의 형국은 양승태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규정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예,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항소를 뭐 하겠죠.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항소를 어떻게든 할 텐데 그러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으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그냥 항소를 상고를 포기한다고 하면 지금 걸로 확정이 될 거고요. 예. 그건 이제 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을 명분은 없는 것이고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를 갖고 야, 뭐 이런 식으로 판결하니? 다시 해와. 빠꾸.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증거가 추가로 제출돼서 그걸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네. 2심 재판이 나왔을 때 그걸 돌려보냈던 논리가 증거가 좀 모자라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증거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낸 건데 예. 추가로 증거가 나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것들이 너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하면 했겠죠. 그걸 못하고 이제 증거를 문제 삼아서 했었는데 뭐 단단하게 그게 보강이 됐으니까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단이 달라질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그냥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번 판단에 있어서 국정원 사이버팀의 트위터 계정 275개 이게 핵심 변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네. 찌끄레기들만 가지고 사실 재판을 어렵게 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를 한 상황이어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다 위반했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증거를 못 잡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체포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하러 간 자리에서 그걸 이제 못하도록 하고 막 난리를 부렸는데 지금 추가로 제출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2심에서 오히려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국정원이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본인이 전혀 누이추지 않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강경의 사유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형보다 1년이 더 많은 징역 4년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합당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원세훈이 최위선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네. 당연히 MB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MB 수사로 이어질 흐름은 어떻게? 이번 사건은 그냥 종결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른 사건이 아마 국정원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검토하고 진행 중일 겁니다. 네. MB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이와 관련한 추궁도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좀 더 수사를 해서 만약에 정황이나 증거를 잡아낸다면. 그렇죠. 이제 MB 본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거가 발견되고 한다면 뭐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김용민 파일을 통해서 나간 내용이 원세훈이 이제 2009년 2월에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선서를 하고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었거든요. 네.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뭐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정치 정보 수집은 안 하고 정치 개입은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프로를 대우하겠다, 김프로를 존중해서 처우를 좋게 하겠다, 뭐 이런 김용민의 약속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난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프로를 예우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느꼈지만은 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예. 당신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원세훈의 이번 판결은 뭐 하여간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원세훈이 최위선이 아니다. 최위선은 따로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 의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이나 이런 수사검사들은 MB를 부르는데 주저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죠? 성정상 특수수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나오면 그냥 가는 스타일들이에요. 물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밀고 가는 그런 뭐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증거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혐의점들이 얼마나 발견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온다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추가로 계속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MB를 봐줄 사람이 검찰에도 청와대에도 없다 이런 얘기죠. 딱히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하나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전 정부에 대한 뭐 사정 내지는 보복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뭐 수사를 저하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으로 놓자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면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나오는 대로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분한 혐의를 담고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좀 발견이 된다면 네. 뭐 주저할 거 없겠죠. MB를 봐주자는 국민은 김윤옥 여사나 이시영 씨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있을 텐데 딸들도 있겠구나. 뭐 그 세력이 이제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는 분들 뭐 그 정도 세력이 아닐까 싶고요. 네. MB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국민들이 다들 얄밉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야, 정말 싹 빠르게 얍실하게 특히나 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혐의가 이제 발견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예. 물타기를 하거나 막 예. 이제 논점을 흐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더더욱이나 언론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성공을 했고 언론이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자꾸 이제 물타기 하면서 그냥 시선을 흐트리는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거를 되돌리려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MBC, KBS가 뭐 제작거부 총파업 이런 데 이제 돌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에 포진한다면 망가진 역사를 다시 돌리는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김프로가 그 스튜디오에서 배우 문정희 씨하고 같이 녹음을 했는데, 우리 김프로 페이스북 가보니까 문정희 배우하고 이렇게 투샷으로 다정한 연인처럼 촬영을 해서 그것도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그래서 이제, 김프로는 좀 더 밟아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밟아야 한다. 자기가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손 모으고 가지런히 사진 찍어놓고선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찍든지 둘이. 아니, 찍으려고 했더니 네가 끼어 들어왔잖아. 이 나쁜 놈아. 이 진짜 확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진짜 어제 우리 문정희 배우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셨어.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존재 자체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프로가 이렇게 투샷으로 찍으니까 막 부하가 치밀면서 이 코너는 이제 뭐 유료화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 그러면 그 유료화한 수익은 다 저한테 들어오나요? 내가 먹어야지. 왜 네가 먹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 우리 문정희 배우께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시고,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김프로를 알았다고 하니까, 야, 더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김프로쇼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예. 개편을 축하하기 위한 스페셜 게스트로 이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으러 오십시오. 예. 약간 마음이 굉장히 횡합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할 이야기 어떤 겁니까? 오늘은 청와대가 발견한 제2부속실 문건, 이거를 검찰이 직접 받아가지고 수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검찰이 이제 직접 자료들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특검이 수사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서 발견된 문건들을 전부 특검에 넘겼다가 특검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것들은 특검은 이제 수사 기능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검찰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검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청와대에 이제 요청을 하기로 해서 아마도 다음 주 초 정도면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안봉근 그리고 조윤선, 요 두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많이 드러날 거거든요. 며칠 전에 방송했듯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죄를 받았었는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시기하고 자료가 생산된 시기하고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안봉근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로 그 영향을 미쳤다는 풍문들이나 소문들이 있었던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딱히 수사를 받거나 지금 처벌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혐의들이 이제 추가로 더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 검찰은 굉장히 미적미적하다가 특검이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했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특수수사의 진영도 전부 다 갖춰졌고 또 제대로 수사를 하려다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다 귀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수사의 속도나 그리고 수사의 깊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전혀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뭐 자료를 확보한다거나 압수수색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 수사를 하는 거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수사를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사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지나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수사 2라운드가 어떻게 될까 이걸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이 두 사람은 정호성과는 달리 감옥 밖에 있잖아요. 감옥 밖에 있어도 됩니까? 지금은 뭐 이제 수사를 받아가지고 혐의가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있는데 좌불안석이겠죠. 그리고 감옥 밖에서 있을 시간이 글쎄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곧 콩밥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나? 얄짤 없어요. 콩밥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상파의 품이라는 거예요. 야, 지상파에 있지 그런 거에 여기 왔니? 참, 아주 실없는 친구야. 왜 여기 왔어? 혹시라도 김용민 씨가 지상파 나가서 진행을 하시다가 실수를 할까봐. 이게 또 막말 파문으로 한번 또 홍역을 치렀잖아요. 저라도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간 이재만도 그리고 안봉근도 사정권 안에 들어왔군요. 지금 이 같은 안봉근의 그런 의혹을 또 따져보니까 우리가 전에도 짚었습니다만은 조윤선도 지금 감옥 밖에서 좌불안석일 상황일 테고요.
네, 그 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좀 멘탈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재만이나 안봉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연관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옥죄어 들어간다고 하면 캐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거고 예.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겠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뭐 전부 다 곧 신병 처리가 되겠죠. 제가 뭐 그간에 여러 그 뒷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안봉근이, 이재만이, 그리고 정호성이 서로 씹은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봐서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감옥 가면은 좆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분들 중에 혹시 제 방송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비법을 일러드립니다. 감옥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이실직고하면 됩니다. 물론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켰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은 뭐 멘탈이 약한 만큼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질 일을 책임지되 그러나 박근혜가 한 일에 대해서 감싸고 덮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전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씨께서 조언을 안 해도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금방 불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생각보다 금방 불 수도 있고 또한 그 20년 동안 박근혜를 보조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를 위해서 일생을 다 뒤집었을 각오로 감옥에 간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래도 아버지부터 딸까지 2명을 대통령으로 모셨잖아요. 네. 나름대로 본인은 그게 사무라이 정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의리를 지킨답시고 주군을 잘 보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뒤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빠져나갈 거를 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항상 깐깐하게 챙기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삽질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무죄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1심 판결이 나름대로 본인이 가장 세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항소 이유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항소 이유서입니다.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이 항소 이유서로 인해서 탁월하게 글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막 회자도 되고 지금 봐도 야 굉장한 명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항소 이유서는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원래 처음에는 국선 변호사가 지정이 됐다가 국선 변호사 말고 이제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해가지고 사선 변호사가 이제 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1심 판결문을 받은 건 21일인가 그렇고 국선 변호사가 받은 게 22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고. 근데 이제 국선 변호사를 해임하고 본인이 23일 날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법은 보통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법이 정해 있기로는. 근데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항소를 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7일로. 근데 그렇게 치면 본인이 받은 게 21일이고 국선 변호인이 받은 게 22일이니까 변호인이 받은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29일 내에 여기에 이제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선 변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항소 이유서를 써가지고 30일 자정이 지나가지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당직실에다가 이걸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 이렇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김기춘 씨가 항소를 못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니까 검찰이 또 항소를 했잖아요.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형이 적다. 이거보다 형을 더 받아야 된다라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춘 씨는 지금 내려진 징역형을 인정한다라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그거를 다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무죄를 다툴 수가 없게 되고 지금 받은 4년을 그냥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요게 특검법상 이 항소 기간을 7일로 줄인 것이 맞느냐를 두고 헌법 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요 법이 잘못됐다. 7일로 바꿔가지고 항소 기각을 받은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항소를 받아줘라. 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항소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선례가 한 번 있어요. 옛날 스폰서 검사할 때 그때도 담당자가 됐던 검사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겨가지고 항소를 제기했다가 기각이 된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판례로 치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한 거예요, 변호인이? 실수를 했다고 봐야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냥 본인이 놓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왜냐면 항소 기간이 며칠까지인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적어놓고 그 데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 보통 막내들을 시키거나 이렇게 안 하면 혼나거나 뭐 이런 종류의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놓쳐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 3시에 접수한 걸 보니까 아차 이거 늦었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가서 이제 낸 것 같은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실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이유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름대로 얘기는 하지만 헌법 소원을 내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다시 하고 요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기는 할 텐데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이 그렇게 법꾸라지 중에 법꾸라지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법조문을 이용해서 예전에 초원북국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그 법을 없애버려가지고 자기가 처벌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사람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호인의 실수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 거니까 이거 뭐 사필 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실수라기 보기에는 정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보다 더한 반전이죠, 이건.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김기춘 씨는 내가 지난번에 받은 형 마음에 든다. 오케이, 나이스, 좋아. 난 이게 딱 좋아. 더 깎고 싶지 않아. 이런 꼴이 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4년 받고 이거보다 더 할지 말 거지를 한번 싸워볼게. 난 4년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꼴이 됐거든요. 본인은 뭐 밖에 나가서 죽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아이고, 나 정말 참 배꼽을 잡네요. 사실 김기춘 씨 나이쯤 되면은 내가 그냥 감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또 죽으면은 지금이야 뭐 법을 위반했느니 뭐 위반하지 않았느니 이런 논란이지만은 나중에는 그래도 박정희 일가에게 충성한 충성의 화신으로 기억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명분과 그런 뭐 철학을 가진 분이면 뭐 유신 헌법을 썼겠습니까? 아니 유신 헌법 쓴 것도 이 주군을 위해서 내가 한번 망가져 보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었는지. 주군을 위했다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 것일 텐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로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하여튼 뭐 사필 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정희 씨하고 사진 찍어 좋겠다. 단둘이. 재수 씨는 아니? 재수 씨하고 잘 알아요. 잘 아는 사이야? 문정희 씨를 잘 알아요, 재수 씨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할 말 없죠? 아이, 좋겠다. 막 질투의 화신이 막 샘솟았습니다. 예. 그래요. 김프로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